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챕터 4장 시장의 수요와 공급 중에서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4절 수요와 공급의 결합에 대해서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균형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한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이퀄리브리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균형 가격이요, 이게 균형 수요량이다, 수량이다, 거래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 자, 맨큐의 경제학 페이지 97페이지가 보시면 균형 변화에 대한 3단계 분석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가격이 변하게 되면은, 얘가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상에 움직이는 거니까 이 균형 자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은 좀 기다리게 되면 시장의 기능이 잘 작동될 때는 원래 다시 상태로 회복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그게 말고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살펴볼게요. 자, 외부적인 쇼크가 왔습니다. 쇼크가 왔어요. 자, 충격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야, 첫 번째 그 충격에 대해서 영향이 있어? 없어가 첫 번째 그 관심사가 듭니다. 그럼 영향이 있냐 없냐 그걸요. 우선 스텝 1 해가지고, 야, 이게 말이야 외부적인 충격이 수요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공급에만 영향이 있어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영향이 있나 없나를 그 여부를 먼저 따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어떤 쇼크 이벤트예요. 그로 인해서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지,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것은 수요에 충격이 있다는 겁니다.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지, 그러면 그거는 공급에 충격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이 있냐 아니면 없냐 그걸 보는 거. 아니면 둘 다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게 끝났으면 다음 스텝 2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요. 스텝 2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야, 수요의 영향, 공급의 영향이 있을 때 그게 플러스 영향이냐 아니면은 마이너스 영향이냐 이거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로운 영향인지 긍정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해로운 영향인지, 해롭다 이롭다가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측으로 이동시키냐 좌측 또는 상방 하방 그걸 따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게 다 됐으면 이제 스텝 3 해가지고요, 세 번째 충격에 대해서 볼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기 보시면 수요 공급 곡선을 이용해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에 대한 균형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합니다. 밑에 표로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3번 보시면 곡선이 이동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 이전의 상태와 before 그리고 after 요 두 개를 같이 비교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 정태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셨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했다 할게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그게 공급량,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공급에는 영향이 없고 수요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물건을 더 많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측으로 이동하는구나.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균형 전과 균형 후를 비교하는 거야. 여기가 이 제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새로운 균형이잖아요. 이 원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뒤에 다시 할 건데, 소득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제로와 이 원을 보니까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거래량은 증가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격은 올라가고 그리고 거래량도 증가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나와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 1번 한번 보시죠. 자, 98페이지 밑에 얘 보세요. 수요의 변화에 따른 시장 균형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맨드의 변화에 따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보니까 어느 해 여름이 유난히 덥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더워 이렇게 된 거예요. 더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수요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스텝 1 한번 보시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스텝 바이 스텝 이걸로 한번 볼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이상고온 현상으로 아이스크림에 대한 사람들의 취향이 달라지므로 아이스크림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아이스크림에 대한 취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테이스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더워 해서 취향이 증가한다라고 할게요. 당연히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아이스크림에 대한 생산과는 상관없고요. 갑자기 기계가 열나가지고 막 더 생산하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소비에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디맨드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충격은 공급 곡선에는 영향이 없어요. 공급 곡선에는 서플라이 곡선에는 영향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 보시면 영향이 있는데 얘는 영향이 없어 이렇게 됩니다. 자, 됐죠?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다음 스텝 2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스텝 2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거기 보시면 2번 나와 있죠.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소비하려 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요. 공급 곡선에는 영향이 없고 수요 곡선에 영향이 있으니까 수요 곡선이 근데 이동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이야, 좌측 이동이야 이렇게 본다고요. 이게 우측으로 이동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텝 3 세 번째. before and after 해서 비교 전과 비교 후를 같이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이왕이면 잘 그려볼게요. 자,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비슷하게 맛없게 생겼네요. 자, 색깔을 좀 더 가미하고 너무 그런가? 좀 망했어요. 네, 이렇게 더 망했군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만할게요. 자, 이렇게 있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있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원래 균형점이 여기에요. 숫자를 기호를 쓰기 그러니까 0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어떤 아이스크림에 대한 고온 더위로 인해서 취향이 증가하게 되면 더워 이렇게 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D1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D0에서. 자, 만약에 여러분들 가격이 이전의 가격 그대로 가만히 있다라고 할게요. 가만히 가격이 그대로 있으면 여기 가격이 P0에서 가만히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예,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균형이 아니라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수요잖아. 왜냐면 P0 눈을 여기서 보셔야 돼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안경을 쓰고 좀 이렇게 예리하게 쳐다봅시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공급하려는 사람이 이만큼인데 살려는 사람이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xcess demand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생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산량을 점차 증가시켜요. 이렇게 증가시켜요. 자,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소비하려는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3번 거기 보시면은요. 위에 D1에서 D2로 가게 됐고요. 우리는 뭐 숫자 여기 D1에서 D2로 가게 됐고요. 그냥 우리대로 합시다. 그냥 뭐 이거는 이제 어느 게 더 앞에 있는 건가 그것만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격이 위에 그림 보니까 2달러에서 2.5달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곡선의 이동과 곡선 상의 이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99페이지 한번 볼게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거의 첫 번째 줄 다시 볼까요? 더운 여름 날씨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 곡선이 변하지 않았어. 공급 곡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급량이 생산량이 증가하고요. 요 가격에서 수요는 점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감소해. 그래서 여기가 되면은 딱 멈추게 된다는 게 거기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달락에 보시면 공급이라는 것은 공급 곡선 전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양이 동그라미 치세요.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너 몇 개 판매하려고 해. 그걸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달락에 요약하면 나와 있죠. 요약하면 자, 균형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량이 감소하고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균형이 되는데 요약하면 공급 곡선의 이동은 공급의 변화라고 얘기하고요. 수요 곡선의 이동은 수요의 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곡선상의 이동을 양자를 붙인다라는 거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각종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요. 양자가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가지고요. 다음 케이스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케이스는 여기 수요의 변화 이걸 나타냈고요.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2번 해가지고요. 자, 거기 보시면 공급 변화에 따른 시장 균형의 변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급의 변화에 따른 공급의 변화. 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우리가 생산 비용과 관련된 생산과 관련된 변화가 공급에 대한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어느 해 여름에 태풍이 부는 바람에 아이고 이게 뭐 태풍이 불었어요. 기상 이변이 발생했네요. 태풍이 발생해서 사탕수수 농장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으로 사탕수수 농장이 피해를 입게 돼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자, 설탕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 가격이 상승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설탕 가격의 상승의 충격이 아이스크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기다 그림을 하나 쫙 그려놓고요. 자, 밑에 보시면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량이 있고요. 색깔은 안 칠할게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이 있어요. 여기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1, 책대로 해서 D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게요. 첫 번째 스텝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텝은요. 거기 보시면 아이스크림에 대한 설탕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1번에 거기 보시면 아이스크림 원료인 설탕 가격 상승으로 아이스크림에 대한 비용이 코스트가 상승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탕 가격이 비싸졌다고 갑자기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취향이 뭐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 저기요, 설탕 가격 비싸졌으니까 그 아이스크림에다가 설탕의 양을 적게 하니까 소비자들이 먹다가 아이고 뭐야 이게 안 달잖아 해가지고 소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 전제 조건은 다른 요인을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깔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내피셜로 쏟아 쓰시면 안 되고요. 설탕의 양은 동일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물건도 내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공급 곡선에 영향을 두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스텝 2 이렇게 합니다. 스텝 2. 자, 스텝 2는요. 자, 거기 보시면은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입니까? 좌측 이동입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이스크림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이제 밑에서 올려다보면 이게 비용 곡선이라서 비용 증가로 생각하시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변화 전과 변화 후를 같이 비교해서 균형 이전과 이후를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원래 균형점이잖아. E0였어요. 새로운 상황이 E1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E1으로 합시다. 맞춰서 E1이고 얘가 E2 이렇게 있어요. 원래 가격이 이렇게 있고 수량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근데 만약에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가격이 만약에
P1으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가격이 이렇게 있으니까 좌측 이동했잖아. 그러면 공급 물량은 이렇게 작은데, 공급 물량은 작은데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이만큼이잖아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요만큼의 크기가 뭐라고요? 초과 수요에 초과 공급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요거 잊어버리세요. 검은 색깔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 뭐 따로 뭐 표로 돼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만큼이 초과 여기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과 수요 하에서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격이 올라가게 돼서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P2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떤 행동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이건 곡선 상에서 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산자들은 아유 가격이 P1이면 말이야 남는 게 없어가지고 채산성이 안 맞아서 나 생산 공급 안 할래 이렇게 하다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나도 생산을 늘릴까 해서 생산량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급량이 증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균형 상태에 딱 도달하게 되면 여기가 바로 이제 균형에서 멈추게 돼요. 그래서 Q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변화 전과 변화 후를 우리가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 정태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정태 분석이라는 건 이제 멈춰있는 어떤 스냅 사진을 비교하는 겁니다. 멈춰있는 두 개 사진을 보고 before and after 같이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 맞아요.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거래량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정태 분석의 결과 가격은 상승하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세 번째는요. 이게 수요 공급에 동시에 같이 충격이 주는 경우 어떻게 되나 그걸 한번 볼게요. 보통 이제 각종 시험에서는 요 세 번째를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쉬우니까요. 자, 거기 보시면 어떤 충격이 뭐 여러 가지로 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해가지고 충격이 공급과 디맨드 수요 곡선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거기 예를 통해서 볼까요? 자, 어느 해 여름에 더운 날씨와 태풍이 한꺼번에 나쁜 거는 한꺼번에 다 오는데 어느 여름에 더운 날씨와 무더위와 그리고 태풍이 같이 왔어요. 손을 맞잡고. 그래서 이게 손을 맞잡고 같이 왔습니다. 우와!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충격.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더운 날씨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더운 날씨니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수요에 어떤 영향이에요? 긍정적인 영향입니까? 부정적인 영향입니까? 앞에서 봤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동네를 얘기하는 거야. 아이스크림 동네예요. 여기 아이스크림이 짜잔 하고 있는 동네예요. 자, 사람들의 취향이 증가하는 거라니까 취향이 증가해가지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디맨드 곡선이 우측으로 또는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태풍이라는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태풍이라는 충격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보면은 거기 앞에서 본 것처럼 사탕수수가 이제 피해를 보게 돼서 설탕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설탕에 대한 생산비가 많이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 따른 코스트가 증가하는 거죠. 코스트가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 코스트 증가는 공급 곡선이 상방 또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이스크림의 가격 이외에 다른 게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디맨드 곡선은 우측 이동하고 공급 곡선은 좌측 이동하는데 밑에 그림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느 게 더 많이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한번 놓도록 할게요. 수요, 공급, 그리고 수요, 공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디맨드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했어. 근데 우측으로 이동했는데 이게 많이 이동했습니다. 많이 이동했어. 근데 얘는 조금 이동했어요. 조금.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공급 곡선을 빨간 색깔로 할게요. 상방 이동, 좌측 이동했는데 얘가 조금 이동했고요. 얘가 조금 이동했고요. 아니면 얘는 또 많이 이동했다 합시다. 이렇게. 예,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균형 전과 균형 후를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균형 전, 여기가 균형 후. 자, 우선 첫 번째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증가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원래 균형점이 여기가 됩니다. 가격은 올라가요, 역시. 근데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감소했어요. 자, 그럼 시각적으로 딱 봐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 공급 곡선이 이동한 폭이 이만큼이야. 이렇게 많이 이동했습니다. 많이 이동했죠. 여기는 공급 곡선의 이동폭이 조금 이동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시각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수요 곡선의 이동한 폭은 어떻게 됩니까? 색깔 좀 다른 걸로 할까요? 수요 곡선의 이동폭은 이만큼이야. 조금밖에 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만큼밖에. 이해되시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많이 이동했습니다. 많이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나와 있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인가 라고 하면은요, 이때는 디맨드 곡선의 이동폭이 공급 곡선의 이동폭보다 더 큰 경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요, 수요 곡선의 이동폭이 이게 나중에 보시면은 어떤 탄력성이라는 얘기로 표현할 수 있어. 저 외부적인 충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공급 곡선의 이동폭이 훨씬 더 이렇게 큰 경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01페이지에 우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있습니다. 1번 수요와 공급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스텝 1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스텝 1. 자, 수요에 영향을 미쳤냐 공급에 영향을 미쳤냐. 수요에 영향 미치고 공급에도 영향 다 미쳤어. 다음 스텝 2. 자, 어떻게 우측 이동이니 좌측 이동이니? 그럼 이거는 수요를 증가시켜서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인데 공급 곡선은 좌측 이동이야. 근데 세 번째 스텝 3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봐야 되는데 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됐니? 이게 가격은 항상 올라가지만 가격은 항상 올라가요. 근데 수량은 올라갈지 내려갈지 잘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이거는 이동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표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네 가지로 3x3로 해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셨죠? 그냥 당연한 건데 뭐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살짝 한번 보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해놓고 저도 하네요. 아무튼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우선 디맨드 곡선이 이제 불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어떤 충격이 영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디맨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디맨드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증가면 우측 이동이에요. 그 다음 공급 곡선이 역시 불변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거기 보시면 공급에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3x3 매트릭스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우리 이제 각종 시험에서도 요거 외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앞에서 본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무더운 여름 때문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태풍 때문에 사탕수수 농장의 피해로 인해서 설탕의 가격의 증가로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그래프를 살짝 그리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Q, 여기가 P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수요, 여기 공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우측으로 이동해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가격은 항상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얘는 불분명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 거 따지는 거야. 그래서 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냥 이걸 그대로 하기보다는 우리 책의 뒤에도 연습 문제 많이 있고요. 각종 객관식 문제들 좀 이렇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따져보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각종 뭐 학교 시험도 그렇긴 한데 객관식 문제도 좀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가볍게 보면서 생각하기에는 괜찮아요. 그거 된 다음에 물론 주관식에 대비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우선 응용하는 데는 객관식의 문제들이 응용된 게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구해서 봐보세요. 우리 책에도 객관식 문제가 있긴 해요, 뒤에. 근데, 이게 아마 이게 고등학생들이면 몰라도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들에게는 만약에 아니면 일반인들, 성인들에게는 너무 레벨이 낮아가지고 원래 뭐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간 스마트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건데 주관식 위주로 좀 보시고 여기 객관식도 뭐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요약 나와 있습니다. 요약 보시면은요, 내용 좀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수요 공급을 이용해서 시장 균형이 변화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간단한 수요 공급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어떤 충격을 미치는가, 그래서 그게 우측이냐 좌측이냐 그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가격과 수량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 결론 한번, 다섯 번째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봐서 이제 결론 한번 보시면은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해도 되는데 중요한 임플리케이션만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수요 공급에 대해서 봤는데 우리가 디맨드 곡선과 서플라이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모형에 대해서 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바로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스크림 시장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게 여기 아이스크림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에 대한 가격 이렇게 있죠. 물론 이게 노동시장으로 갈 수 있어요. 노동시장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노동을 거래합니다. L이라고 할게요. 레이버, 노동력을 거래하고 그거에 따른 가격을 임금, 웨이지라고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로 가면 화폐시장으로 갑니다. 이게 나중에 할 겁니다. 머니라고 생각하시면 화폐의 가격을 또 이자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외환시장으로 간다 할게요. 외환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외환시장에 달러가 이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 외환, 대표적인 게 달러니까 달러로 할게요. 달러의 가격이 환율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 노동시장에도 수요와 공급, 화폐시장에도 수요와 공급 이렇게요. 그리고 외환시장에도 외환의 수요와 공급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앵무새한테 수요 공급을 가르쳐주면은 그러면 앵무새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뻥인 줄 알았더니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급이 증가했다 합시다. 아이스크림에 대한 생산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고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노동의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이 하락하고 노동자 시장에서 노동자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자,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인데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면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전과 균형 후를 비교하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화폐 거래량은 증가하고요. 자, 우리가 국제수지 흑자가 돼서 달러가 수출이 잘 돼서 외환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격인 환율은 하락하게 되고요. 달러의 거래량은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 이것도 똑같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경제 현상에서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시장이잖아요. 그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 간단한 수요 공급 모형을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103페이지가 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1장에서 설명했던 경제학의 10대 원리 중에서 시장의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역할이라고 했는데 그 시장에 바로 보이지 않는 손 가격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체제가 있는데 상품의 가격, 노동시장에서는 임금, 자본시장에서 통화시장에서는 이자율,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는 환율 이게 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왜 이렇게 중요한데? 중요하긴요. 왜 중요하긴요? 여기 나와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희소한 자원이 풍부하면 이런 문제 신경 안 쓴다니까 무슨 경제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희소한 자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나눌 것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어느 경제체제나 희소한 자원은 희소라는 말이 있죠. 경쟁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용도 사이에서 배분해야 되는데 시장이 바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게 하나의 거기 보시면 시그널 있잖아요. 시그널 신호의 역할을 한다라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해변에 접한 토지를 배분하는 문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땅값이 비싸잖아요. 왜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전망을 가진 자원은, 위치는, 땅은 희소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거기 한강의 주변에, 아니면 우리가 휴양지 가도 마찬가지야. 바닷가에 바로 인접한 어떤 호텔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가까이 있는 거는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해변에 있는 토지의 양은 제한이라는 말 잘 보시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해변에 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희소한 자원을 이렇게 갖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은요, 가장 원하는 사람들이 갖게 된다고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첫 번째 줄 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사람이 해변의 토지를 차지하게 된다. 네, 그게 바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격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지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예가 있습니다. 누가 농사를 지어야 될까요? 예, 거기 농부가 있고 어부가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 목수가 있고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은 거기 나와 있는 건 농부처럼 비용을 싸게 생산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쌀 같은 거 사 먹어야지. 그리고 뭔가 농사 짓는 거에 대한 기술과 어떤 재능이 더 뛰어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교우위가 있는 사람, 우리 비교우위를 원리 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농부가 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누가 무엇을 살 것이며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향 있잖아요. 선호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가이드라인 역할, 내가 과연 생산 공급을 해야 될 것인가, 물건을 사야 될 것인가, 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장에서의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시그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찾았습니까? 누가 농장에서 일을 할지는 거기 수백만의 근로자의 직업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고 분산된 의사결정, 그거 하나 밑줄 치세요. 이 가격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분산된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시장을 자생적 질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나와 있는 분산된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의사결정. 이 표현을 잘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산된 의사결정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나타내야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 결정합니까? 이게 바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바로 가격이 그 역할,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죠?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끌리게 되면 이 가격기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교향악단을 지휘하는 지휘봉, 그게 바로 이 지휘봉, 이거를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104페이지 왼쪽에 전문가에게 듣는다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코네티컷주 상원에 제출된 심각한 기후의 비상 상황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어떤 유통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할 수 없다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상상황, 태풍이 불거나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제학자들을 봤을 때 당연히 수요가 부족하니까 희소한 자원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제 정치인들은 보통은 이성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감성적인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따뜻한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런 법안, 야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지 마,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경제학자들의 대부분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의하는 사람 7%밖에 없고요. 동의하지 않는 거의 80%입니다. 불확실하다라는 것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외부적인 요인을 고정시켰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는 야, 안 돼. 가격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그만큼 이제 원한다는 사람이 많은 거지. 만약에 그걸 가격을 억제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뒤에 수요 공급의 응용 거기서 다시 한번 볼 텐데, 그렇게 되면은요, 희소한 자원이 금방 소진돼서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고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수요 공급과 관련된 균형이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되며, 그래서 가격과 수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